안녕하세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참 많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남편과 전 결혼 전부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전 다방면에서 똑부러졌죠. 시집을 갈 때도 지금 남편이 능력적으로 많이 빛을 발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꼭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에 선택한 남자였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많이 사랑했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영 실속 없어 보이는 게 엄마는 반대야.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저 사람 인품만 보고 결정한 거야. 엄마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그리고 난 내 선택을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착하기만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남자가 그래도 줏대도 있고 좀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딱 봐도 모자라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착한 게 제일 중요해. 사람이 선해야지 악하면 되겠어? 두고 봐. 나 정말 잘 살 거니까. 정말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착한 게 좋아서 선택했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도 많았어요. 남들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도 싸웠어요. 아니, 제가 많이 화를 냈죠. 아니, 당신이 동수 씨 카드값을 왜 내주냐고. 당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아, 미안해. 동수가 이번에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 이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있는데 연체되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랬어. 당신 눈엔 동수 씨만 불쌍하고 우리는 안 불쌍해? 우리도 이번 달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 달에 금방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동수가 돈 떼먹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은 이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순박하기도 했고 정말 본인에게 아무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남들의 말을 잘 믿더라고요. 처음엔 화만 냈던 저도 이젠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모든 경제권을 일임하고 저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삶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 수중에 돈이 안 들어가니 남들에게 꺼줄 돈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화낼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었죠. 아니, 정석이 너 오랜만이다. 매번 마누라한테 잡혀 살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재수씨랑 같이 나오니까 나을 수 있었나 봐. 에이, 재수씨, 정석이 좀 풀어주세요. 너무 잡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주 만나야 하는데. 어머,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만나는 건 자유인데 왜 그랬어? 남들이 오해하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자주 만나세요. 아,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지.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술이나 마시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남편의 친구들은 술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간 남편을 시종 부리듯 부리더라고요. 제가 원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똑똑히 기억했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니 친구들은 남편에게 소주 하나 가져와라, 맥주 가져와라, 편의점에서 뭘 좀 사와라 등등
옆에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야, 정석아, 뭐하냐? 소주 떨어졌다. 재빨리 안 가져오냐? 요새 안 나왔더니 감이 떨어졌지? 안 되겠네. 아, 그러게. 정석이 안 되겠네. 요즘 감 떨어졌네. 감 한번 살리게 해줘야 하나? 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진짜. 아, 일어난 김에 편의점 가서 술 깨는 약 좀 하나만 사오고, 여러 개 사다 주면 더 좋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어?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항상 수평이어야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수직적인 관계 같았어요. 남편이 너무 착하기도 했던 것이 그런 심부름들을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화가 났어요. 그날은 분위기가 흐릴까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자존심이 다칠까 조심스레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아니, 자기 친구들 맞아?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다며. 아까 보니까 무슨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아니던데? 아, 남자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행동하기도 해. 자기 너무 걱정 마. 그녀가 원래도 장난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자기가 진짜 거기 직원도 아닌데 소주 가져오고 술 깨는 약 사오고 내가 다 화가 나던데? 친구들이 원래 짓궂어서 원래 자기 없을 땐 그 정도는 아닌데 또 괜히 자기 와이프들이 있다고 허세 떠는 거지 뭐. 아무튼 난 기분 너무 나쁘더라. 좋아 보이지도 않고 다신 그러지 마.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알겠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자기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건데 자기 기분까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다시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을 무렵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 핸드폰으로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진동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 싶어 남편에게 놀라서 물었죠. 남편은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이 시간에 뭐 해? 어디 가려고 지금 옷을 입는 거야? 지금 새벽 2시야. 한참 잘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진성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걱정되길래 운전이라도 해주려고 하지. 자기 졸리면 얼른 자. 나 금방 갔다 올게. 뭐라고? 아니, 술 취했으면 대리를 부르라고 해. 왜 자기가 나가? 아니, 진짜 자기가 무슨 그 친구들 시종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 친구끼리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자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요 앞이라서. 걱정 마. 남편은 그러곤 나가버렸어요. 벙 찌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착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호구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인간관계에 있어 늘 베풀고 웃어넘기고 착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들의 이용거리가 된 것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정말 화가 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은 그렇게 쉽게 부리고 이용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항상 보면 친구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뭐 우정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 안 그래? 자기가 친구들 부탁 거절한다고 만약 친구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기까지가 우정인 거야. 안 그래? 내 생각이 틀렸어? 미안해. 어려서 그냥 난 남들 부탁 들어주는 게 더 편하긴 해서. 늘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충분히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건 착한 걸 넘어서서의 문제 같아. 만약 내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과하게 자기가 친구들을 챙겨주거나 했을 때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노력해볼게. 나한테 언제나 우선순위는 너니까. 너무 걱정 마.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은 이것마저도 본인을 자책하더라고요. 말을 꺼낸 제가 미안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남편은 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영특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하는 일 분야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반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전 친정 부모님을 도와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여유는 많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샀었어요.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저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참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착해 경제적인 것을 제가 다 관리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눅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할래? 다른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주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다시 가져가는 거 어때?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돈 받아 쓰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자기가 돈 관리는 더 잘하잖아. 난 괜찮아.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남자가 돈이 좀 있어야지. 나도 느끼는 게 많아. 한번 자기가 관리하면서 돈 잘 굴려봐. 전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돈 관리를 맡겼죠. 남편은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내심 관리를 하게 되니 더욱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굴리는 능력도 있었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제 돈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자 개미떼들이 꼬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착한 남편, 또 돈 때문에 혹시 이용당할까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이번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또 동수 씨지? 절대 안 돼. 나 자기한테 돈 관리 맡긴 거 정말 자기 믿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을 줘. 알겠어. 이번에 실망시키지 않을게. 네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날 믿어봐. 나도 실망시키지 않을게. 또한 친구들에게 너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제 부탁으로 친구들을 조금씩 끊어내고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 남편의 문자를 들여다볼 때면 친구들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라고 했죠. 와, 네가 이런다 이거지? 우리 17년 친구 아니었냐? 참나. 결혼하더니 정말 돌변이네. 네가 이럴 수 있냐? 너무한다. 좀 대리 좀 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우리 친구 맞냐? 내 인생에서 너란 친구는 지울 거다. 그렇게 알아라. 친구들의 문자를 보고 나니 할 말이 없었죠. 정말 친구들에게 남편은 호구였어요.
이제 호구짓을 해주지 않으니 저런 문자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무시하라고 했어요. 분명 친구라고 하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응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히려 칭찬도 많이 해주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말이에요. 자기 돈 관리 되게 잘하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어때? 괜찮지? 나보다도 돈 관리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맘 좀 놓아야지. 아니야, 당신이 도와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기뜸도 많이 해주기도 했고. 그래도 노력해줘서 고마워. 자기 그 착한 심성 난 다 아니까 너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친구한테 말이죠.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단을 하고 주의를 줬건만 결국 친구 때문에 남편은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죠. 남편의 친구들은 그 정도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화도 너무 났지만 실망한 남편에게 위로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접근해서 돈을 사기쳤다는 게 전 일단 경찰에게 신고를 해두고 지금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난 안 되나 봐, 혼자서는. 아휴, 어쩌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자기가 뭐가 잘못이야? 내가 친구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추스르고 정리해보자. 내가 인철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지 뭐. 이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정말. 남편이 엄청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이제서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남편도 많이 배웠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7년 남편은 밤낮 없이 본인이 사기당한 걸 메꾸려고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며 7년을 보냈죠. 힘든 나날들도 있었지만 옆에서 저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는 남편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이제서야 남편이 마음에 드는 듯 했죠. 김서방이 너랑 결혼했을 때랑 눈빛이 다르다. 선한 건 있었는데 이제 좀 악바리가 있어졌달까? 진작 절해야지. 남자라면 저렇게 악바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처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지. 여하튼 이제서야 엄마가 마음 좀 놓겠어. 정말? 요즘 김서방 진짜 열심히 해. 엄마가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좋다. 가뜩이나 엄마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 엄만 너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지. 이젠 마음 편해졌어. 저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될 수가 없지. 잘 됐다. 김서방도 이제서야 느끼는 게 많은 거지. 사람이 물렀었는데 이제 좀 강단이 있어 보이잖니. 이젠 여한이 없다. 엄마도 걱정도 덜었고. 엄마는 내심 말은 안 하셨지만 늘 하나뿐인 딸이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변한 모습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변한 모습에 매우 만족했죠. 착한 성품이 좋아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힘든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은 아직 못 잡았지만 경찰에서도 해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남편도 이젠 어느 정도 친구들도 끊어내기도 했고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것도 너무 바보 같지? 아니, 전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자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은 이제서야 정말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간혹 또다시 친구들이 남편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젠 본인 손에서 알아서 차단하더라고요.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을 낯설어할 지경이었죠. 전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창회 초대권이 하나 발송되더라고요. 그 초대권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면서요. 동창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가도 애들이랑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때 이후로 애들도 잘 안 만나서. 동창회도 한 7년 만에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부부 동반 참석이니까 나랑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오랜만에 가고 싶잖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될까? 좋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가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자기 괜찮으면 그럼 가보자. 그리고 당신한테 사기친 놈에 대해 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서 즐기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같이 동창회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이용했던 친구들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남편에게 사기친 동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고 싶었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남편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도 많이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동창회에 들어섰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호구짓을 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남편을 깔아뭉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긴 웬일이냐? 아예 우리랑 손절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인철이랑 같은 사람 취급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길 다 오네?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그랬지. 하여튼 반갑다. 오랜만에 보네. 잘 지냈었지? 얼굴 좋아졌어. 참나? 난 또 우리 정말 손절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온 거 보고 얘 뭐야? 이랬지 뭐야? 연락도 한동안 안 받더니. 사는 게 바빴지 뭐.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그애 그렇게 있고 나서 진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 여유가 없었지 뭐. 돈 떨어져서 온 건 아니고 혹시라도 돈 빌릴 거면 바로 차단이다. 인간관계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줘. 안 그래? 오히려 저희가 동창회에 들어서니 저희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말도 꺼내기 전에 바로 차단부터 들어갔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모 눈엔 뭐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또 한 번 비아냥대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성들이 저러한 것을 어찌하나 싶었죠. 그렇게 자리에 착석하여 혹시라도 무슨 정보라도 들을까 싶어 앉아있는데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이 와서 속을 뒤집더라고요. 어머, 정석 씨, 요새 소식 들었는데 잘 안 나온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렇게 집에서 아내가 남편 꽉 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편 꽉 잡고 사는지 비법 좀 알려줘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꽉 잡고 사신다는데? 그러게요. 아주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정석 씨가 결혼하고 정말 돌변했다던데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요. 뭐가요? 아니,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다들 단단히 오해하고 있나 보다. 좋은 친구였으면 과연 제가 그랬을까요? 다들 남편들 언제쯤 들어오세요? 그게 좋으세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맞받아치자 남편 친구들 와이프는 말이 없었어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었죠. 그러다 그 부인 한 명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모임에서조차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얼토당토 않더라고요. 역시나 다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모임만 가지고 다신 발길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멀리하겠다 생각하면서요. 아니 근데 그때 보니까 고시텔에서 나오던데 내가 고시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어쩌다 그때 사기 당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죠? 그러게 똑 부러지신 분이 결혼 좀 잘하시지 안 그래요? 그렇게 똑 부러지면 뭐하나? 어머머 정말요? 아니 나도 들었잖아. 요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좀 살만은 한가 보죠? 아, 뭐라고요? 아니 남이야 고시텔에 살든 기아집에 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시텔 같은 대형 건물 9채가 제 명의예요. 어쩜 좋을까요? 시집도 잘 갔고 재산도 잘 불리고 있는데 배 아파서 어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고시텔에서 사는 줄 알았던 제가 그런 건물 9채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화들짝 놀란 거죠. 그걸 떠나서 제 말을 엿들은 남편 친구 동창생도 얼굴이 썩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아니, 9채라뇨? 야, 정석아, 네 와이프 말이 사실이냐? 건물이 9채라고? 아니, 너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거 아니었어? 아, 그건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던 금액 일부분이 사기당한 거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야, 저건. 왜요? 쫄딱 망해서 이제 친구고 호구고 절대 볼 일 없겠다 해서 막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건물 9채라고 하니까 기겁할 정도로 놀랄 일인가 봐요? 그렇게 이용해 먹던 정석 씨가 경매의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척척 잘도 아는지 조금만 코치해주면 시기 좋게 매번 저렴하게 낙찰받아온 게 오르고 오르더라고요. 안목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건 그나마 인철씨 소식이나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다들 저희가 돈 빌리러 오신 줄 알았나 봐요. 기가 막혀라. 아니,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애가? 아니, 그럼 말 좀 하지, 자식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창생들은 하나둘 몰려오더니 남편 곁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인간관계에 돈 문제는 얽히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면서 들러붙기 시작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항상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까는 돈 문제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더니 지금은 무슨 친구 좋은 게 뭐냐니. 다들 이 사람 많이 무시하셨죠? 당신들이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서 무시를 하고 있어? 아니, 그건 사기도 당했고 하니까 혹시라도 돈 필요할까봐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같이 없는 사람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가 원래 순에 빠졌는데 진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는지, 아휴.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이용하려 들고 나 절대 그 꼴 못 봐. 알겠어? 이기적인 인간들. 사실 남편은 7년 동안 저와 함께 일과 경매에 매달렸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회사와 경매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지만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본인 잘못을 덮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건물 보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낙찰받은 족족 건물값이 올라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모든 재산 명의를 다 제 이름으로 해주었고요. 그렇게 욕심 없고 순수한 남편이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 친구들은 그래도 남편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며 남편을 둘러싸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다시 노지 말자며 집에 가자고 했죠. 남편도 느끼는 게 많은지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라고 믿은 자들한테 말이죠.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싸우는 것도 싫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너희 뜻대로 다 들어줬는데 다 부질없었어. 너희가 적어도 나를 호구가 아닌 친구로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었겠지. 인철이한테 사기당한 거 알고서도 너희는 그냥 내가 바보라고만 생각했겠지. 역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너희들이 친구라고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근데 오늘 와보고 확실히 알았어. 역시는 역시더라. 그래, 잘 지내. 나 같은 친구 너희한텐 필요 없었겠지. 이제 볼 일 없겠다. 정말로 잘 지내라. 여보, 가자. 남편의 말로 다들 침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창회를 나섰어요. 남편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나마 친구들이라고 믿었는데 다 하나같이 저 모양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더 씩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기꾼 놈이었습니다. 동창생 누군가한테 들었는지 저희가 알부자라고 들었나 봐요. 전 일단 꼬셔서 나오라고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 사기꾼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기쁘던지. 아니, 정석아, 미안하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 나도 숨어 다니는 것도 지치고 좀 만날 수 있을까? 아, 야, 너 어디야? 그래,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주말에 거기서 봐. 그래. 결국 남편과 그 사기꾼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흰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을 즈음 남편과 그 친구가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뻔뻔하게 잠수를 타놓고 남편에게 과하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리고 뻔뻔하게 잘 지냈냐며 얘기를 건네는 사기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죠. 잘 지냈냐?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너 원래 마음 따뜻한 놈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들었거든, 애들한테. 너 그 돈 아니어도 살만하다고. 저 혹시,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데, 내 말 한 번만 더 믿어볼래? 내가 무슨 염치로 또 거짓말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투자해봐, 어?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도 연락 줘서 참 고마웠는데, 너도 참 변하질 않는구나. 또 나 속이러 나왔어? 참나. 내가 잘 산다고 하면 네가 나한테 저지른 죄가 없어지기라도 할 줄 알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애들이 그러라고 하지? 나 착하고 호구니까 잘 구슬리라고?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안 갔다? 고등학교 땐 그렇게 말도 잘 듣더니 이제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안 되겠네 이거. 좀 착하다고 내가 봐줬더니만 애가 돈 생기더니 눈이 횟가닥 돌았어.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려? 말 좀 해봐. 그때 바로 잠복하고 있던 저와 경찰이 나타났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친구를 체포했어요. 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다시 뻔뻔하게 남편을 속이려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경찰이 나타나자 남편 친구는 남편에게 쌍욕을 날리기 시작했죠. 야, 너 이럴 거야? 지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풀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날. 바보라고? 야, 너 똑바로 들어. 너 우리 등쳐먹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정석 씨는 너 친구라고 생각했어. 알아? 이제 친구고 뭐고 없어졌지만 근데 또 등을 치려 해? 넌 합의 절대 없을 줄 알아.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돈 있다고 하니까 홀랑 연락해서 다른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너 같은 인간은 갱생도 불가야. 알아? 형사님, 데려가 주세요. 아, 재수씨, 잠시만요. 아니, 이것 좀 풀고 얘기해요. 야, 정석아. 나 친구야, 임마. 네 중마고 인철이라고. 그렇게 그는 구속되었어요. 사기꾼의 부인이 와서 저희에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빌었지만 전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와서 사과를 했다면 아마 합의를 해줬었겠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에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보고 저나 남편은 완전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모든 친구 관계는 끝이 났어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지금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명확해졌다고 남편은 얘기합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순수하기만 했던 남편은 여러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신 도움이 정말 컸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못했을 거야. 당신이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보석을 알아봤다고 나는. 우리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자. 자기도 나 믿어줘서 고마워. 전 남편과 의지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가끔은 우유부단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사업에 있어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전 임신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 남편이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이 제일 평화로운 시기 같더라고요. 결혼 초반 너무 착하고 순수한 남편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결단력으로 이 모든 사업이 잘 돼가고 있음에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착한 남편으로 인해 가정도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아이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아직도 남편에게 간간히 떠보는 친구들의 연락이 오지만 아예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인생은 짧고 행복하게 지내기만도 부족한 세월이랍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현재 55세에 웨딩 헬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적인 요소가 상당해서 20년간 일을 해왔음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웨딩 헬퍼로 먹고 살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겪게 된 제 사연을 혼자 알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남편과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받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다 보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만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일들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임신, 당연히 저도 잘 될 거라 생각했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주위에도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못 봤고 불임의 경우 남의 일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는 두려움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시댁의 시선 또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어디 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며. 너는 건강하니? 아이도 순풍순풍 낳을 거라고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아예 희망도 없는 거니? 임신이 돼서 유산을 했다고 치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건 뭐 아예 아무 반응도 없으니 속이 안 터지겠어? 시애미가 새아가 너한테 큰 소리 쳐도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네가 그 말해서 어제 우리 아들 검사 받고 온 거 알지? 결과 보니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3억 마리가 넘게 있다던데 그게 비정상인 거야? 움직이는 것도 아주 활발하고 전혀 문제 없단다. 너 제대로 검사해 본 거야? 내일 시엠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떡할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 손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니?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나 건강해서 되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 또한 검사했을 때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마음먹은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듣게 된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고 원장님의 입에서 불임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보다 시모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경악을 하면서 비틀거리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전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왔냐고 화를 내니 오진이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네요. 시모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이니 현실 부정을 하며 심기가 불편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봐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한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 이제 어쩔 거야? 적어도 5은 낳겠다고 큰소리 치더구만.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늙어 죽겠네. 여자가 생산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인데 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아기를 낳아야 여자인 거지. 이혼해라. 나는 평생 동안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 떠날 수 없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과 의논해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볼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무슨 방법? 남들은 자연 임신도 엄청 잘 되고 쌍둥이 낳는 여자들도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데리고 고생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방법 알아보고 시도하는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시모는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모두 흘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에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어보았고 말도 안 된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자 조만간 시간을 내어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자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시모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앞으로 살면서 잘하겠다는 말에도 시모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은 시험관 시술을 권장했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과 손을 붙잡고 저희가 원하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임신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서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다가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문제없이 아기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었고 시모 또한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산부인과에 찾아와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니 만족하셨는지 심장 소리를 듣곤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원하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네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셨어요. 어느새 만삭이 되면서 산처럼 불러온 뱃속에서 답답한지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씩 진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통 간격도 점점 짧아지길래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거라는 걸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장장 6시간의 시간이 흘러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났고 뱃속에만 있었던 아이를 제 품으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간호사분들과 원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해 보이는 원장님의 표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불행히도 태어난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었고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상태로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제품에 안겨 있던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 모두 얼굴빛이 좋지 않은 저를 보며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병실로 들어가자 시모는 간호사에게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고 아이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리곤 한참 뒤 병실로 들어와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 이럴 줄 알았어.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까지 정상이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너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이혼하라고. 어쩐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던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저 아이 키울 수 없으니 이혼하지 않은 네가 모든 짐을 짊어지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만 아주 잘했어.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게 왜 저희 잘못인 거죠? 박서방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제 딸에게 몰아가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둘이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불행이 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혼을 하라고요?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둘이 원해서 가지게 된 아이인데 누구 탓을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제 딸에게 막말하시면 머리털 다 뽑힐 각오하세요. 아이 문제로 결국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정상적인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태어난 아이의 몸 상태는 평생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며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남편도 많이 지쳤는지 퇴원을 하고 집에 있는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빠의 품에 안겨본 적 없이 커가고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왜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지기조차 싫은 거야? 어떻게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아? 이 아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당신은 남들이 우리 아이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과 똑같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나는 아직까지도 저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삶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저런 아이를 바라고 그동안 힘들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원했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차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당신이 내 고민을 알기나 하는 거야? 병원비도 그래. 다음 주에 또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너무 힘들잖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선택하자. 우리의 삶까지 전부 몰락할 순 없어. 뭘 선택하자는 건데?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오자는 말이야? 당신은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가 고아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하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놔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줘. 당신도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 아들인 건 변함없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전부 우리 탓이고
이런 상황, 당신도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제품에 누워있는 아이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불쌍하다며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있던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터뜨린 눈물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우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 매일 술에 쩔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버티며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내려오셨고 금요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리 딸 이렇게 방치할 텐가? 나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올 때 뭐라고 그랬나? 내 딸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끌어놓고 자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망나니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줘? 내 딸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충분한 의논 끝에 결정해서 아이 낳은 건데 고작 장애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집안의 가장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네요. 내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요.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제가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해 달라고요. 이혼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육수당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엔 제 뜻대로 해주시는 게 되려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 결정해 주시죠, 장인어른. 그럼 저 아기 자네가 데려가서 키우게나. 우리 딸만 불행해지라는 법은 없잖아.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아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하게. 우리 딸은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고 자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 나 또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저 아이 데려가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점점 더 높아지는 목소리에 결국 아버지와 남편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참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개차반 같은 남편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또 술을 엄청 마셨는지 술병이 널브러진 채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네요. 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허리가 점점 더 심하게 휘어지면 결국 신경에까지 손상이 되어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마비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 결과 때문에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해서 최대한 허리를 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약과 병원 비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 건지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은 쉬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병원비와 생활비는 꾸준하게 주는 모습에 그걸로 만족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전기를 다루는 직업인데 매일 마시는 술이 신경이 쓰였어요. 출근할 때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장국을 끓여줬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출근을 하길래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언젠가는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은 결국 들어맞았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남편이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며 감전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작업을 하는 현장으로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니 벌써 몇몇 분들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과 함께 다리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 사고가 일어났고 전부 떨어지게 되면서 몇 명을 찾게 되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중 저희 남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감전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물에 빠졌으니 생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들 또한 오열하며 실종된 남편의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자리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와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시부모님 또한 오열하며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계속해서 수색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 더 이상은 힘들다며 며칠의 노력 끝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고 저희 가족은 남편이 없는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시부모와의 인연도 끝이 나게 되었고 제 아들과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자리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던 도중 웨딩 헬퍼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저와 맞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묶여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입을 받을 수 있어 하나하나 일을 배워가며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고 온갖 서러움을 다 받으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버티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20년 동안 함께한 회사 대표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리에도 웨딩 사업에 뛰어들 거라며 첫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경력이 많은 저와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잡아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이 있다며 걱정스러워하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며 1년 동안 거주해 주길 바랬습니다. 곧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동안 함께 있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꼭 그곳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고 결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향했어요.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떠나는 거라 딱히 할 건 없었고 장소만 바뀐 거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그런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뜨거운 햇살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지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마지막 결혼식만 남겨둔 상태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날 결혼식을 앞둔 신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요한 게 있다며 이것저것 요청하길래 다음날 결혼식 할 때 준비해서 가겠다며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날씨도 좋고 마지막 날이라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 했는데 전날 신부가 말했던 내용의 메모가 사라져버렸고 다시 신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몇 가지는 생각이 났는데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한창 결혼식 준비 중인 현장으로 가니
다른 헬퍼들이 신부를 관리해주고 있었고 죄송스러운 눈빛으로 전날에 적어두었던 메모가 없어져 어제 요청한 거에 대해 다시 알려준다면 금방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바쁜 와중에도 힘들게 얘기했는데 메모해둔 종이를 잊어버렸다고요? 내가 이래서 늙은 헬퍼 안 쓴다니까? 뭐가 경력자고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일 처리하고 돈 받아 먹으려는 건 아니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지금 짜증나는데 제 심기를 건드려요? 저 이 결혼 취소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밖에서 메모해둔 종이가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결혼식에서 필요한 물품들 전부 다 가져왔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헬퍼 비용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기분 좋게 마무리 지으셔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헬퍼 비용 빼주겠다는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 생각하며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줬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드레스가 끌리지 않게 잡아주던 도중 저와 신랑 측 아버님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던 찰나 신부의 가방에서 결혼식 도중 벨소리가 울려 급하게 열어 핸드폰을 끄는데 가방 안쪽에 작은 사진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사진첩을 만들어 선물해 줬는지 신부 이름이 적혀 있길래 아내 사진을 살짝 보던 도중 신부의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혼식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어렸을 적 살아왔던 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펼쳐지는데 영상 속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신부 측의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28년 전 감전사로 저와 이별을 하게 된 남편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네요.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신랑 측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니 감전사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었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 또한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신랑이 저를 보며 불쾌하다는 듯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멱살만 잡고 있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결혼한 마누라인지 자기 남편 멱살 잡았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질러진 상황 속에 멀리서 결혼식을 구경하던 아들이 달려왔고 말리기 시작하던 도중 남편이 자기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꼽추의 모습을 한 채 자기 엄마의 옆에 붙어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하라고!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났으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남편한테 당신이라고? 28년 전? 전부 다 무슨 말이야? 둘이 뭔가 있는 거야? 여보,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데? 지금 그쪽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 사망 신고까지 한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 사람 아들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설마
날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때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당신이랑 장애를 가진 아들이랑 살고 싶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던 도중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고소 작업하는 게 어지럽기도 해서 잠시 내려와 물 한잔 하려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던 나는 실종돼서 사망한 것처럼 이를 꾸미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었어.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내가 생각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를 꾸미게 되었던 거야. 이혼을 끝까지 해주지 않으려 하는 당신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싫어서 밀항을 하게 되었고, 돌고 돌아 발리에 정착하게 되었어. 부모님이 발리에 이주를 하신 뒤 내가 여기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았는지 알겠지?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듣고 있던 남편의 현재 마누라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부와 신랑은 사실이냐며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초토화가 되어버렸네요. 무책임한 행동을 한 남편에게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불법 체류자가 숨어 지낸 게 밝혀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추방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자신의 집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아들과 현재의 마누라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쉬는 게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폐암을 앓고 있었고 3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어요. 주방을 앞둔 불법 체류자라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어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동안 병원도 못 가고 병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이 문제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남편은 쇼크가 오게 되면서 그제서야 급하게 응급치료를 해주려 했지만 결국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제 멱살을 잡으며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던 여자도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이 된 이후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표가 저와 아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뒷수습은 대표가 대신해 줬네요.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현지인이었던 남편의 현재의 마누라는 한국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모든 일을 꾸몄다는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발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처벌받게 된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성인이 되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많이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 또한 정말 현실이었으나 의심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네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사람도 있으니 항상 힘내시고 지금의 삶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꽃필 날이 올 테고 그때는 분명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 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차려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에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들인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대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칠곡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라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